시장의 눈을 키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반도체의 그분 김영우 SK증권 센터장님 모셨습니다. 센터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참 적시성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우리 시장에서 삼성전자의 위상이 사실 코로나 이전에도 막대했었지만 코로나 이후에도 훨씬 더 큰 것 같습니다. 하지만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데요. 네. 거기 연장선에서 보면 결국 반도체의 업황에 따라서 전망이 갈리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디램 공급 하락에 따라서 가격의 하락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보시나요? 네,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다 슈퍼 사이클을 외치고 있었는데 이럴 수가 있느냐에 대해서 참 많은 투자자들이 좌절하시는 부분도 있습니다. 네, 핑계거리가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산업에서 좀 크게 변한 게 있는데요. 최근에 뭐 원자력이나 뭐 풍력 이야기도 많이 나오면서 추천주로 나오잖아요.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만큼 에너지 가격이 많이 올랐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고요. 아울러서 지금 그러면은 전력난이 생각보다는 좀 오래 갈 수 있다라고 본다면 그게 중국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결국 그게 생산자 물가 지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근데 이제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측면을 일단 기억하실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공급 부족이라는 이야기인데 이게 제일 어려운데 어떤 반도체가 공급 부족일까를 생각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지금 이제 D램하고 낸드보다는 예를 들어 시스템 반도체가 공급 부족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어떤 제품을 만들 때 100개의 부품이 있어야지 하나를 만들 수 있는데 만약에 어떤 시스템 반도체 하나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나는 준비가 100개를 만들어야 되는데 90개밖에 안 됐어라 그러면 나머지 부품들은 오히려 재고가 되고 생산이 줄어들게 되는 컨셉인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두 가지가 발생하는데 하나는 생산을 못하게 되면서 공급 부족인 시스템 반도체는 그대로 있는데 공급 부족이 아니었던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약간 재고로 좀 쌓이는 그림이 좀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에너지 가격도 많이 올라왔는데 거기다가 시스템 반도체 가격까지 올라가게 되니까 생산자 물가 지수에 영향을 더 주다 보니 가격이 올라가면 P가 올라가면 물량이 줄어든다. Q가 떨어진다라는 컨셉이 나오니까 지금 인플레랑 같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스태그플레이션 이야기가 같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이런 지표가 되게 기계적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면 결국 내년도에 얼마나 많은 양의 재화가 팔릴 것인가를 생각을 하려면 그러면 뭐 자연적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수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물가가 올라간다라는 얘기를 특히 공산품 위주로 보고 있는 중국 쪽에서 이야기가 나온다라 그러면 내년도에 판매 전망치를 자꾸 내리거나 아니면 가격을 내려서 뭔가 좀 더 많이 팔아야 되는 컨셉이라면 그러면 좀 다 고가가 아니라 중저가 쪽으로 몰리면서 부가가치가 낮아질 것이라는 걱정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자 그럼 주가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삼성전자가 1월에 고점을 찍고 나서 상반기를 지나 하반기 계속해서 지금 하향 추세를 그리고 있습니다. 네. 주주분들은 참 걱정이 많으실 텐데요. 저점이 오면 좀 팔라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네. 사실 예단하기는 참 어렵지만 네. 지금 센터장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저점을 어디라고 보시는지요? 여기서 이제 이게 연말까지 승부를 봐야 된다. 이러면 사실은 이건 정말 알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중국의 그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금방 조정이 된다라 그러면 IT 수요가 엄청나게 좋아질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이제 공급 과잉으로 접어들면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거는 우리가 겨울철에는 겨울 옷을 사는 분들도 있지만 봄옷을 미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패셔니스타는 먼저 그렇죠. 사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겨울이 그러면은 지금 겨울옷을 언제 사냐? 이미 지금 사셨을 가능성도 꽤 높다. 그럼 이제 주가는 어떤 상황이냐라고 하면 이제 그걸 반영을 했을 텐데 문제는 어디가 바닥이느냐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게 어려운 것인데 굳이 설정을 해본다라고 하면은 나쁜 시나리오에서 보면 이제 2018년 막 19년 여기 될 때 영업이익이 반토막이 넘게 났었거든요. 삼성전자 막 58.8조 나오다가 27.7조 나오고 하이닉스 20조 가까이 나오다가 뭐 2.7조 나오고 그 컨셉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제 걱정이 많이 되는 것인데 금년도의 반도체 수급은 사실 아주 명확한 게 DDR5 모멘텀을 기대했었는데 그게 전부 내년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수요는 다 밀렸는데 그러다 보니까 DDR5를 만들면서 이제 공급이 줄어들 거라고 했는데 너무너무 생산이 잘 되는 DDR4를 지금 죽도록 만들다 보니 지금 뭐 삼성전자 모든 디램 라인이 골든 수율이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로 물량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년엔 어떻게 되느냐? DDR5를 서포트하는 CPU는
6개월 정도 밀려서 내년에 다행히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금년에 슈퍼사이클 논리를 망가뜨린 부분이 오히려 내년에는 좀 오히려 수급에 유리하게 부각될 수 있다. 그러면 일단 히스토리컬하게 저점을 찾아본다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아주 안 좋을 때 1.1배까지 가긴 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시스템 반도체하고 파운드리가 별게 없었을 때였고, 그걸 제외하면은 일반적으로 1.5배 정도의 PBR을 받을 수가 있고, 하이닉스는 그 안 좋다고 하던 시절이 얼마였냐면 0.88, 0.9배 정도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지금 당장은 조금 더 낮아질 수 있지만 내년 기준으로 본다라 그러면 삼성전자가 BPS가 한 46,000원에서 뭐 7,000원 사이 정도 나오기 때문에 한 최고점과 최저점의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1.9배 정도 볼 수 있고, 뭐 지금 보면 1.5배를 바닥으로 준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내년 기준으로 보면은 67,000원에서 8,000원이니까 다운사이드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게 이제 좀 기대되는 부분이고요. 하이닉스는 내년 기준으로 보면 한 93,000원 정도 BPS가 나오는데 0.88배까지 가면 여기서 뭐 10% 다운 뭐 더 갈 수도 있긴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위로 봤을 땐 1.7배까지 갔었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기준으로 한 배인 93,000원 정도가 됐을 때에는 그때 이제 저가 매수세가 유입될 것으로 보고 있고, 금년 말까지로 본다면 좀 그렇지만 약간 길게 내년 하반기에 회복되는 시점을 본다라 그러면 가격대에 맞춰서 트레이딩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시계를 좀 연장하다 보면 네.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시각도 존재한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센터님 나오셨으니까 그럼 좀 미래에 롱텀한 얘기 좀 해볼까요? 네. 앞으로 반도체 10년은 저희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지금 사실 슈퍼사이클이 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사이클은 그냥 사실 뭐 일상적으로 높아졌다 내려졌다 하는 거고, 빅사이클은 근데 올라갈 때 훨씬 크다.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내려갈 때 훨씬 세냐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아니라 이게 웨이브는 그리지만 기본적으로는 세게 우상향해서 가는 그림인데, 이건 이미 2015년에 사물인터넷 시대부터 이제 시작이 됐었고, 그때 이제 또 마침 또 뭐 사실 뭐 엘피다도 파산하고 이런 여러 가지 변화가 있으면서 업체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월봉 기준으로 본다라 그러면 사실은 아주 명확하게 좋아지는 그림을 볼 수가 있고, 지금 보면 시대는 앞으로도 변해갈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 시대가 되게 많이 변한 게, 지금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에 대해서도 혁명이 일어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정말 오랜만에 화석 연료 다 버리고 바뀌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는 사실은 이제 새로운 통신 인프라, 그다음에 새로운 디바이스들이 출현을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지금 직전이고, 원래는 그 변화를 제일 주도했던 데가 어디냐면 중국의 화웨이였습니다. 통신 장비와 반도체를 같이 갖고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기업인데 그게 죽어버렸죠. 근데 반면에 이제 오히려 이제 뭐 서방 진영이나 이제 한국이나 이런 데는 원래는 로드맵이 중국보다 한 2년 정도 늦었었는데 이제 시작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제가 사실은 이 메타버스 시리즈나 이런 거를 지난해에도 사실 썼습니다. 근데 사실 지난해에도 이미 썼었고, 근데 이제 20년부터 22년까지는 준비 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고, 23년부터가 아주 강하게 올라가는 건데, 약간 빨라져서 코로나 때문에 일단 메타버스 상황이 오긴 왔는데 아직 인프라가 잘 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인프라 가지고서 할 수 있는 게 뭔가를 찾아보면 비즈니스적으로 대단한 걸 쓴다기보다는 엔터 미디어 게임에서 먼저 시작을 하는 거죠. 그게 먼저 시작을 하는 거고, 메타버스 왜 이렇게 금방 돼? 신기하지 않습니까? 메타버스 얘기가 나온 지 얼마 됐다고. 알고 보면 2002년부터 나왔다. 1세대 메타버스 이제 그때부터 나왔고요. 세컨드 라이프 같은 거였고, 한참 시간이 지나가지고 또 뭐 사실 우리 포켓몬고도 했었고, 뭐 CES 가면은 뭐 VR 코스터도 타고 했었는데, 그러다 지금 보면 삼성전자 기업 VR이 전 세계 마켓 쉐어가 몇 프로가 될까요? 정답은 0입니다. 정말요? 네, 왜냐하면 생산 및 판매를 중단했죠. 근데 이제 그게 다시 시작이 되겠죠. 참고로 저희도 이제 그 임원회의 하거나 아침에 모닝 미팅 할 때도 그 메타버스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하는데, 그만큼 지금은 쉬워요. 쉬운데 대신에 엄청난 서비스를 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메타버스 초기에는 사실은 투자가 많이 일어난다기보다는 게임 엔터 미디어 쪽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미디어 제작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메타버스는 그래픽으로 구현되는 신세계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는 그래픽으로 구현되니까 GPU 많이 필요하죠. 그다음에 그래픽 DRAM 필요하죠. B2B의 경우에는 솔직히 가상화폐로 결제하기가 아직도 어렵거든요. 근데 이제 B2C로 했을 경우에는 얼마든지 게임 업체나 사실 테슬라도 B2C로 하는 컨셉에서는 얼마든지 가상화폐 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가상화폐 마련하냐? 채굴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내년도에 반도체가 그렇게 걱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래픽 디램만 엄청나게 좋아지는 그림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 있는 건 굉장히 초기를 보시는 거고, 뒷그림으로 본다라 그러면 아주 무궁무진하게 좋아지겠죠. 네, 보니까 센터장님이 준비했던 메타버스가 상당히 좀 궁금한데 네.
사실 지금의 태동 단계고 그에 네. 먼저 실현하는 산업이 있는 거라고 네.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가 장중 방송이다 보니까 사실은 시간이 많지 않아서 네. 다른 것들을 여쭈고 싶은데 그렇다면 그런 수준에서 한국의 경쟁력은 얼마나 있을까요? 이게 좀 나눠서 보셔야 되는데요.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원래 메타버스가 언제 어디서든 이제 접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들이 일단 유리하거나 아니면 페이스북 같이 글로벌로 비즈니스하는 쪽이 아주 유리할 수밖에 없죠. 그런 컨셉에서 보면은 글로벌 클라우드 업체인 뭐 아마존이 약간 약하긴 한데 사실은 마이크로소프트나 구글, 페이스북 이런 쪽이 기본적으로 굉장히 강하고 한국은 안타깝지만 이제 글로벌 클라우드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약간 떨어지는데 대신에 이 네트워크 측면에서 보면은 SK텔레콤이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고 아마존과 세계에서 최초로 이제 손을 잡고 엣지 컴퓨팅 서비스, MEX 서비스를 한 데가 SK텔레콤입니다. 그래서 SK텔레콤에 굉장히 좀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SK텔레콤이 또 T스퀘어로 지주사로 갔잖아요. 어디에다 주로 투자를 하게 될까요? 관련된 종목에 관련된 기업에다 투자를 해서 그래서 앞으로 투자 회사로의 변모도 있기 때문에 한국의 네트워크 인프라 쪽에서 봤을 때는 통신 쪽 네트워크가 좀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디바이스 측면에서는 안타깝지만 마켓 쉐어가 없기 때문에 논할 가치가 없지만 그러나 지금 사실은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뭐 샤오미도 안 하고 있고 다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애플이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어서 디바이스 관련돼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삼성전자나 아니면 애플 쪽에서 하는 서플라이 체인들 그건 이제 뭐 MC넥스도 나올 수 있고 뭐 사실 뭐 LG 이노텍도 나올 수 있고 근데 사실 그거보다 중요한 건 리얼리티를 높이려면 메모리가 많이 들어가야지 사실 고화질을 즐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모바일 디램 쪽도 좋아지는 그런 그림이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금 세세하게 본다라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그런 컨텐츠 경쟁력은 어떠냐? 한국이 아주 세죠. 그리고 메타버스 초기는 B2B로 대단한 걸 하는 게 아니라 주로 즐기는 것이기 때문에 게임 엔터 미디어 쪽은 한국 쪽이 앞으로도 글로벌 업체들한테 좋은 제휴를 받을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어서 거기가 먼저 가야 되는 그림이고 그럼 이제 나중에 남는 게 이제 IP가 돼요.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기업들이 시너지가 날 수 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BTS의 유명 멤버가 지금은 공연만 하고 있는데 메타버스에서 뭐 차리는 게 이상한 거냐. 그러니까 게임 안에 있는 캐릭터가 뭐 영화를 찍는데 내가 같이 가서 동참하면 안 되느냐 이런 컨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IP 기준으로 본다라 그러면 사실은 K-팝 관련된 데가 제일 높긴 해요. 그래서 이제 엔터 쪽이 그런 쪽이 굉장히 좋고 참고로 근데 한국도 워낙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게임 업체들이 B2C에서는 사실 코인 쓰는 게 제약이 없기 때문에 이더리움이나 이걸 써주면서 또 같이 자기네 코인을 쓰는 것도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한참 게임에서 가입자가 늘어난다라 그러면 앞으로 그게 플러스 알파로 좀 밸류에이션을 더 받을 수 있는 거는 코인이나 NFT랑 연결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게임 업체 쪽도 상당히 큰 변화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무한 확장될 수 있는 거네요. 다행히 한국의 요즘 또 게임 엔터 미디어에 워낙 강세라 한참 기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글로벌로는 텐센트가 어마어마하게 좋아져야 되는데 최근 중국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기 때문에 거기가 정치적인 이유로 배제가 된 거지 원래는 텐센트가 굉장히 좋은 회사가 될 뻔했었죠. 네, 비록 빵 기업들이 하드웨어는 가져갈지라도 우리는 소프트웨어가 강하다. 뭐 SKT. 그리고 어차피 그들이 증설을 제대로 해야 되면 그래피컬 리월드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럼 거기에서 그럼 GPU를 만들려면 파운드리가 좋아지는 그림이고 이게 메모리 기반으로 해야 되는 게 원래 메타버스는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를 자기네가 다 안 해도 그 메타버스 안에서 구성을 해주는 거기 때문에 머신러닝 같은 거 하면 결국 메모리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네, 다음 기회에 또 모셔서 더 깊숙한 메타버스 반도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김영호 리서치 센터장과 이야기 나눠봤어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